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과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 내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대학 교수가 3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테이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탱탱 노는 3분의 1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맞으시다면 사실은 원장님을 저도 탱탱 놀다가 처음 배웠습니다. 지금서부터 40년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님께서 너무 저를 띄워주시려고 과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과찬에 대해서 너무 고집듣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를 이렇게 살갑게 마음으로 항상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원장님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여러 가지 정신과 학문을 기리는 남명 아카데미의 그 강연 시리즈에 제가 초대를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평소라고 할 것도 없죠. 제가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김영기 원장님께서 2019년과 2021년에 두 권의 책을 내셨고 한 권은 그 남명조식의 학문과 사상과 실천이라는 책이고요. 또 2021년의 책은 남명조식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두 권의 책을 저는 남명조식 원론으로 생각을 하고 읽긴 다 읽었어요. 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또 유익하게 읽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강의에 좀 참석을 해라 와서 강의를 좀 부탁한다 이런 요청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명조식 선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뭐 별로 없죠. 두 권의 책을 읽은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초보 중에 초보다. 그래서 이제 왕초보다 제가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왕초보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선 만큼 제가 아는 대로 남명 조식 선생의 원론을 제가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제 목표는 남명 조식 선생을 이 강의에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제가 이제 조식 선생에 대해서 다루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현대인의 이게 뭔가 우리가 다 같은 현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그 실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실천해 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이제 그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50분, 50분, 10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연강으로 하게 되나요? 그거는 우리 강사님 그냥 쓰시면 하시면. 예, 그러면은 지도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까요? 연강이 더 좋으세요? 그러면 연강으로 해서 100분을 다 채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깎아서 조금 의외로 일찍 끝나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그건 맨 마지막에 있나요? 저는 뭐 중간에 물어보셔도 저는 얼마든지 대환영이고요. 저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방해하셔도 정말 이건 방해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편안하게 저한테 큰 소리로 갑자기 말씀 주시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인데 20분 되려고 하는데요. 한 18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8시 정도를 생각하고 그보다 일찍 끝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분이나 15분 정도는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알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없이 연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신 김영기 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지역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들, 또 여러 이제 오신 이 강의에 찾아오신 지도자 여러분 57분의 그 남명 조직선생의 직계 제자 의병장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500년 전에는 의병이셨다. 정말 훌륭하신 그 정신을 가지고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남명 조식 선생의 후예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좀 이런저런 산만한 말씀을 드렸으나 좀 너무 딱딱하게 강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 강의가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좀 산만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권의 김현기 원장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문득 어느 기절에서 남명 선생이 상당히 좀 뭔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우하셨다라는 생각, 뭔가 뭐 불우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어떤 반짝이는 밝은 정신이라든가 또 학문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적에 평생을 초에 묻혀서 처사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저의 보통 사람의 또는 세속적인 관점이겠지만 상당히 좀 이분이 정말 행복하셨을까? 그 살아생전에 행복하셨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근데 뭐 그 의문은 금방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행복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행복의 경제학 그리고 남명 선생은 행복했을까 이렇게 잡았는데요. 결국은 남명 선생의 행복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머릿말 맺은말이야 이제 그렇고요. 여기 제2장 또 제3장이 이제 오늘 제 강의의 본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남명 선생에 대해서 잠깐 조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상대학교 형제학부에서 수십 년 재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것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초보적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고자 노력을 한 내용이 제 3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가 이제 제 논문에 나와 있는 논문 형식의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는 보론으로 해서 논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행복에 관한 생각과 관련 있는 그런 간단한 자료를 여기에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 2, 3, 4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오히려 보론이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실생활에서 좀 더 생각하실 부분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해서 이렇게 단상에 또 와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단상이 굉장히 낮고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다 보셔야 되는 그게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맞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좀 숭고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기 생각해 볼 점은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뜻깊은 그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뭐이 말인데요. 제가 이제 난명 조직 선생하고 관련 지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수십 년 전 또는 뭐 1, 20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굉장히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 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케인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경제학과에서 이제 매년 면접을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신입생 면접을 할 때 물어보면 케인스는 다 알아요. 케인스라는 이름은 다 알고요. 무엇 했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본 적은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공과 관련 없이 케인스라는 이름은 어쩌면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케인스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학을 창시한 것으로 경제학의 뭐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요. 케인스는 경제학을 이렇게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눈다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시경제학은 케인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스가 1936년에 화폐 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길어서 보통 일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이론을 1936년도에 발표를 했고 그 책은 1929년서부터 33년까지 대공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공황이 이제 4년을 기간으로 보통 표시를 하지만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공황의 여파가 지속이 되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대공황의 그 여러 가지 데미지가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경제학에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케인스는 그때 당시에 그 미시경제학적인 시각으로는 대공황을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케인스의 생각, 일반 이론이 받아들여지면서 1970년대가 될 때까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순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다 케인스의 덕분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론과 정책 면에서 케인스가 그렇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케인스예요. 근데 케인스가 1883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94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1930년도에 쓴 논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손주들의 경제적 가능성, Economic Possibilities of Our Grandchildren 이라고 하는 짧은 에세이예요. 여기에서 그 우리 손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케인스의 그 시대에서 보면은 다 손주들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쓴 글인데 케인스가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2030년이 되면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짧게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대공황으로 해서 한창 이제 엄청난 위기가 닥친 그 한가운데에서 케인스가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그 경제의 어떤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훌륭한 이 자체만으로 이러한 토픽 자체를 케인스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자본 축적도 되어 있지 않고 경제 성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어, 사람들이 이제 금전적인 동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제 이런 시대인데 100년 후가 되면은 이제 기술도 엄청나게 진보해 있을 것이고 자본 축적도 엄청나게 이루어진 상태가 될 것이므로 203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DNA에 너무 일만 열심히 해서 생존하게끔 이렇게 DNA가 이미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100년 동안 있을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건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고 2030년이 돼도 다들 그렇게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Old Adam 이게 이제 인간 본성을 의미하는 이제 그 표현인데요. 어, 이게 이제 못마땅할 때 이제 약간 좀 약점이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요. 그래서 즐기지 않고 노력만 하도록 DNA에 각인된 이 인간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라도 주당 하루 한 사람이 주당 15시간 정도씩 그렇게만 일을 하는 걸로 그 The Old Adam을 좀 달래주는 그럴 필요가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고르게 한 15시간씩만 서로 일하게 서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간 꿈 같은 미래를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적 현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건 맞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유 작작 이렇게 15시간씩 일하고 계세요? 여기 지도자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15시간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다들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엄청 바쁜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재미나게 그 당시 읽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100년 전에 비해서 더 행복한가?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남명으로 와서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아카데미 남명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남명 선생에 대해서 아직 원장님의 강의는 아마 나중에 계획되어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남명 선생님께서 제하에 남아서 후학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조정에 당당히 밝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천으로 그러니까는 그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신 올곧은 학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사실은 살아생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519년에 기묘사를 당했고 또 1545년에 을사사를 당했고 1522년인가요? 과거에 낙방을 했고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런 몇몇 사화를 직접 당하면서 주변의 친인척들 또 친구들이 그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했고 또 본인도 과거에 낙방을 했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역사적인 오명을 겪은 것으로 제가 원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결한 정신과 깊은 학문을 이루신 분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의 한구석에 좀 차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남명 선생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 문기를 제가 이제 원장님의 책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낙방을 하고서 성리대전을 읽다가 성리대전은 이제 그 성리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7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그런 성리학 세계에 관한 그러한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13세기의 원나라 유학자입니다. 허노제의 글을 읽고 번쩍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위기지학에 대한 절실한 욕구,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수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어떤 그 학문적인 깨달음, 이게 과거에 낙방하고 시리에 차서 어쨌든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때의 기쁨을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돌아갈 곳을 묻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하도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과 같았다. 저는 이걸 보고서 남명조식이 이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체계 이런 데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감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실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확장하고 강조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분은 상당히 행복하셨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위기지학에 대한 절실한 욕구로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게 그렇게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남경 선생이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감성을 기록한 이런 글들을 이제 제가 답하면서 남명 선생이 정말 행복을 잘 아는 분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잠깐 그 앞에 질문이 뭐였어요? 네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부모를 잃고 어머니를 우리 받아 부모를 잃으면 어머니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 부모를 받아 밑에 여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떠올렸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본의 있는 대답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이재원 박태섭 처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홍대 하나에 빠져서 전체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남명이 정말 이제 우리가 뭘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읽어내고 그 기쁨을 그렇게 드러냈을 뿐이다라고 하고 그냥 자구에 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원론으로 생각하는 책을 직접 쓰신 원장님 계셔서 제가 그 도움을 받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후보를 다 잃었습니다. 네, 네, 잃었는데 그를 읽다가 그 깨달음을 얻고는 그 어머니가 제일 그 자식들에게는 네, 그냥
돌아가는 본의함 같은 그런 이제 네, 존재가 네. 없으니까 어머니를 떠올렸을 뿐이죠. 아,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저한테 이렇게 중간에 말씀 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또 제가 모르면 또 원장님 계시니까요. 원장님 오늘 졸지 못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의의 구성은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제 2장입니다. 남명 선생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1501년에 이제 출생하시고 15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평생을 그 서사로 살면서 실천을 강조하셨고 저는 선비 정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사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하고 수양하여 도를 세우고 지킨 유학자다. 그래서 남명의 출처관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향리에 남아서 여기서 학문 생활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겠죠. 실천을 구현했다라고 했을 때 단성수라든가 무진봉사라든가 그래서 이 단성소는 단성현감 사식소입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한테 이렇게 올리는 글을 총칭해서 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진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급 관리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봉사를 한 거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임금만 직접 볼 수 있게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올리는 글, 그것을 봉사라고 한다고 저도 이제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정신이라고 하면 실천의지, 현실세계 지향성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활동 및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는 그 산해정, 뇌룡정, 삼천제 해가지고 전부 한 42년 동안의 이 학문 생활을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보통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명의 학문 활동 및 평가인데요. 지행합일, 경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이고요. 경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천을 기본 전제로 하는 남명학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맑게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탐욕을 다스리고 수양을 더하여 정립된 도덕적인 인격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표현을 제가 찾았고요.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안 처리에서 마땅한 법도가 무엇일지 탐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선을 행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과단성. 그래서 이걸 경의라고 하고 이것을 합쳐서 경의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저 원서에서 저서에서 바깥의 사물이나 이를 맞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남명 선생의 실천적 도덕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천 유학으로서 시작의 연원을 이루었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제자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정말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명의 삶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분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기가 조금 좀 뭔가 남명 선생 자신도 시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을 좀 갑갑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행복했을까 이런 의문을 잠깐 가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남명 선생이 과연 행복했을까를 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사실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금 원래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살펴봤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이 사실은 남명 선생의 경의관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행복의 원천은 이성이고 이성은 지적 탁월성과 성품 탁월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편상범 교수의 논문에서 제가 그 해설한 내용을 제가 읽고 공부한 것인데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여기 균형 잡힌 철학적 사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또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도 행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플라톤의 생각도 이제 많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그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이성이라든가 지적 탁월성과 성품 탁월성 이게 다 사실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이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균형 잡힌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굳이 쓴 이유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좀 폭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탁월함, 주어진 어떤 여건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그것도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런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그 외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 외적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권력이 크다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명성이 높다든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면에서 남들과 다르게 상당히 뭔가 이룬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재물이 많다든가 뭐 이런 것도 외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체의 탁월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 또 수명이 굉장히 건강하게 길다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체력이 좋다라든가, 뭐 어떤 사람이 상당히 뭐 운동을 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행복에 직결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신의 탁월성, 정신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적인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출중하다라든가 창조성이 뛰어나다라든가 또 어떤 자신의 심성이 훌륭하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의 탁월함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의 탁월함이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 행복의 원천으로서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다루진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성 이쪽에 지적 탁월성과 성품 탁월성이 굉장히 뛰어날 때에는 외적인 탁월성이나 육체의 탁월성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핵심을
이 이성에 두고 지적 탁월성과 성품 탁월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는 어쨌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좀 더 폭넓게, 좀 더 현실적인 각도에서 그 세 가지 탁월성, 외적인 탁월성, 육체의 탁월성, 정신의 탁월성,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다 중요한데 앞에 두 개는 자신의 어떤 통제 범위를 일단 좀 많이 벗어난 것들이다. 애초부터 재물, 뭐 재복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외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트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 두 가지를 빼고 이 세 번째 정신, 소울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이 좀 더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은 탁월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균형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적 탁월성은 뭐 이론적 탐구 활동, 또 성품 탁월성은 도덕적 실천 이런 것들을 각각 지칭한다. 그래서 성품 탁월성은 이성의 실천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성품이 탁월한 사람은 스스로 원하여 덕을 행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의 주체, 즉 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성품의 탁월성은요, 제가 보기엔 남명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데 실천지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 탁월성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성의 실천적 측면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적 탁월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천지를 갖춘 사람은 실천을 위한 합리적 판단의 주체, 즉 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갖춘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행복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요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람은 덕인일 때 또 현자가 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명의 경, 또 남명의 의,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인과 현자 개념에 각각 대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 설명에서 이런 실천지하고 덕과의 관계를 편상범 교수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이 원장님의 저서에도 또 이렇게 강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남명의 경이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는 거의 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겹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이관에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학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남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주에 의한 4단 7정 2기 신성설 상당히 긴데요. 이게 이제 뭐 인의 예지 이런 게 이제 4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7정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물질과 접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7가지 정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그 결국 그 당시에 그 이기 심성설, 이기 심성설이라 함은 성리학에서 당시에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또는 우주의 운영 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상학이거든요. 근데 남명조식에 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생각에 저 주장에 따르면은 이 상학에 대해서 남명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천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상학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와 남명의 행복관과 경이관은 사실 똑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쉽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약간 도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과 남명의 경이관, 이성에서부터 출발해서 행복에 이르는데 이 과정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빨간 글씨잖아요. 이 빨간 것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파란 글씨들, 경과 의 이런 것들은 남명의 경이관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 탁월성은 이론적 탐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품 탁월성은 도덕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현자, 실천지에 도달한 사람은 현자, 그다음에 이 경을 말하자면 실천한 사람이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맥락에서는 도덕적 실천을 하는 사람이 덕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상학과 하학으로 나누자면 경에 관해서 말하는 하학은 요 실천지하고 성품 탁월성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체계 속에서는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 탁월성에서 실천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이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얘기한 상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따르면은 그 남명 조식 선생은 상학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여기에 뭐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성이 어떻게 행복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그 과정이라고 함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나 남명에게 있어서나 사실은 똑같은 거였다. 이렇게 본다면 남명 선생은 참 삶 자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명 선생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끝내고요. 이제 행복의 경제학으로 가겠는데요. 사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의 계몽 시대에서 상당히 이제 이거 인간성에 대한 재발견, 그것과 함께 행복이 인간 존엄성, 인간 이성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부각이 됐고요. 이런 걸 반영해서 1776년에 독립선언서에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행복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을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대공황 직후에 그 당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쿠즈네츠 교수가 국민소득지표, 여러분들 잘 아시는 GDP,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셔도 항상 GDP라는 얘기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말하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그 경제활동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지표는 물론 쓰이는데 국민의 후생 또는 국민의 행복 지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도를 얘기할 때 그 나라의 1인당 GDP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행복을 말해주는 대리변수로 삼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럼 정확한 거냐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GDP는 여가의 가치를 전혀 계산해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GDP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한두 가지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해 물질이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 공해 물질을 처리를 하는데도 결국은 그 처리 비용이 드는데 그 하려면 또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해를 처리하는 행동 자체도 행위 자체도 이게 GDP를 늘리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해가 발생이 됐는데 그걸로 해서 GDP가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그걸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것이 GDP를 늘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GDP가 어떻게 후생 지표나 행복 지표가 될 수 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사실은 1930년대에 이제 GDP 지표가 개발되면서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지표가 잘 개발이 안 되면서 우리는 요즘도 GDP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라에 따라서는 몇몇 나라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정책 지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탄의 국민 총 행복 지표, 이 나라는 모든 공공정책을 쓸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뭐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행복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총행복에 이게 어떤 공공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머스트로 거쳐야지만 이게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나라고요.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은 물론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다른 선진국들이 배워야 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또 따져보면은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이게 사실은 좀 알맹이는 없는 얘기다. 결국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비판도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또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이런 그 행복 지표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이 이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뭐 사르코지 대통령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프랑스는 별로 그 이후에 행복 지표에 관련해서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카메론 수상이 2010년도에 통계청에다가 이런 국가 웰빙 지표, 이게 행복이죠. 웰빙은 행복으로 요즘 행복을 얘기할 때 웰빙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 개발을 지지했고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정책적인 활용도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영국 통계청 굉장히 열심히 이런 지표를 현재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들은 어쨌든 부탄, 프랑스, 영국 정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로서는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가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서부터 매년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고요. 또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통계 처리를 해서 순위도 매기고 점수도 매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OECD에서도 Better Life Index라고 해서 상당히 열심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가하려고 회원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OECD에 접속하셔가지고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부문에 대해서 가중치를 임의로 줘가지고 종합지수를 계산해낼 수 있도록끔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상당히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또 세계 기구에서도 국제 기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드렸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행복의 개념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삶의 만족을 우리가 행복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정도가 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삶의 만족이라고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 얼마나 어떤 정서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현재는 2010년도 이후에는 이 삶의 만족도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같은 겁니다.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그다음에 global well-being, 또 evaluative well-being 뭐 이렇게 다 같은 개념이고요. 또 정서적인 웰빙 2010년도 정도서부터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면들, 뭐 즐거움, 기쁨, 슬픔, 불안, 뭐 고통,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행복의 개념을 emotional well-being, 또 hedonic well-being, experienced well-be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서 우리가 행복 또는 주관적 웰빙, 심리적 웰빙. 그래서 여기 좀 용어가 너무 비슷비슷한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논문 자료, 제가 여러분들 단행본에 갖고 계신 논문 자료에는 그 정서적인 웰빙에 대한 최근의 어떤 그 연구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보지 않겠고 주로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행복의 측정인데요. 삶의 만족도 평가는 가장 그 보편적인 그 측정 수단이 켄트릴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 교수이 고안한 사다리를 고안한 분의 이름이 켄트릴입니다. 켄트릴 교수가 고안해낸 사다리의 개념인데요. 0점에서 10점까지 사다리 계단을 11개를 만들어 놓고 맨 밑에 계단이 이제 상당히 이제 완벽하게 불행한 거죠. 맨 꼭대기 계단이 이제 완벽하게 행복한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단을 선택하겠냐 해가지고 직접 그 계단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평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설문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설문이 이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너럴 소셜 서베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택하게 하고 yes라고 하는 답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를 택하게 하고요. World Values Survey에서는 11개가 아니라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서적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게 이런 거고요. 긍정적인 정서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도 있고 특정 순간에 어떤 감정 상태에 놓였었는지를 기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입니다. 뭐 어제 하루 동안에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1점을 주고 아니다 그러면 0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서론을 이제 마쳤고요. 경제학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좀 졸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점점 재미없는 가운데에서 점점 재미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졸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이 경제학에서 그동안 실증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연구가 있었나 하면 1974년도에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인데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논문을 발표한 다음에 행복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돼요. 그래서 지난 50년, 거의 50년이죠. 1974년도에 행복 경제학이 시작이 됐고, 물론 그 이전에 행복에 대한 뭐 논문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본격적으로 이설린 교수의 이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정량적인 방식으로 행복 경제학이 연구가 상당히 본격화된 지난 5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소득, 나이, 지위, 결혼, 교육, 또 종교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행복과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가 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유전적인 소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경제학에서 여러분들께서 경제학에 별로 관심은 없으시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스털린 역설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 스털린 역설의 의미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센텐스가 길긴 하지만 주어진 한 시점에서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또 각국 내에서 행복이 소득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떤 나라의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그런 얘기죠. 물질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평균적으로 잘 살수록 평균적으로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복과 GDP죠. 소득이 서로 비례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나라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보다 부자가 빈자에 비해서 좀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죠.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 내에서 또 국가 간 비교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근데 이제 중요한 전제가요. 주어진 한 시점에서예요. 어떤 시점에서, 임의의 시점에서 사람들의 소득을 전부 조사를 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행복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라 내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국가와 국가를 비교할 때에도 대체로 그런 비례 현상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어진 한 시점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횡단면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어진 한 시점에서의 어떤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는 횡단면 분석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시간이 경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스털린 교수에 따르면은 한 10년 훌쩍 넘은 기간, 뭐 12년, 13년 정도 이상 이렇게 이제 그거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장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행복과 소득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복도가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엄청 발전을 했을 때 지금 재보니까 행복도가 그냥 이러저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지난 10년 동안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상의 어떤 나라에서 10년 동안 엄청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행복도를 평균적으로 재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횡단면 어떤 분석 결과하고 여기 지금 시간 경과에서의 분석을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그 결과하고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횡단면 분석 결과는 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하는데 소득과 행복이요. 시계열 자료를 보면 장기적으로 행복과 소득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면 결과하고 시계열 결과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털링 교수가 이제 74년도 논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행복과 소득 간 비례 관계, 이 횡단면 분석 결과는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46년에서 70년 사이에 미국의 1인당 GDP가 65% 증가했는데 이 기간 중에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정체되어 있었다, 별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적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파라독스라고 부르게 되는 그리고 이 파라독스는 현재까지도 대체로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스털린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서 미국하고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쳤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굉장히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이분과 더불어서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이스털린 패러독스는 지금까지
확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설의 정책적인 함의가 뭐냐? 경제 성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행복을 눌려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반드시 늘려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경제학이 밝혀낸 하나의 거의 확고한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장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은 처음에는 행복해요. 우리 집에 TV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전화도 없었는데 전화가 생겼으니까 그때 어땠다. 또 TV가 우리 집에 없었는데 TV가 생겼다. 피아노가 없었는데 피아노가 생겼다. 이럴 때 어떤 옛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변화가 물질적으로 뭔가 풍족해지고 그러면 행복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별로 행복도가 이제 별로 이렇게 옛날 바로 얼마 전까지 느꼈던 그런 행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코노미스트가 이코노미스트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에서 발행된 잡지인데요. 참 훌륭한 논문이 아니라 칼럼들이 많아요.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본주의에게는 사치제를 이내 필수제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다. 예. 처음에는 사치제인데 같이 이렇게 뭐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거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로 새롭지도 않고 뭐 다시 뭐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역설의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통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둘째 설명은 상대소득입니다.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예외 없이 내 월급이 2배로 뛰면 또 어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의 월급도 다 2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내가 엄청 혼자서 좋지만 남도 같이 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그렇게 나한테 커다란 행복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소득이 2배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어떤 생존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소득이 늘어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소득이 크게 늘거나 크게 줄거나 하지 않는 한 대체로 다 같이 간다면 다 같이 잘 살게 되더라도 이것이 행복도에 이렇다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함께 바라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늘어나서 나만 보면 좋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 옆집에는 보니까 나는 전화기를 샀는데 옆집에서는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TV도 들여오고 피아노까지 생겼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냐? 나도 그러면은 피아노도 사고 뭣도 사고 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지위제라고 하는 포지셔널 굿즈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학에 나오게 됩니다.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실이 참 여기에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 아시죠? 강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어떤 동네, 구역, 강남이죠. 근데 강남의 모든 국민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남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이 있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은 뭐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강남 살아, 집이 강남이야. 그리고 그게 뭘 말해주는 건가요? 돈이 많구나.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개념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웃기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누구네 집은 강남인데, 걔는 뭐 전세 사는데 뭐 그러면서
강남 아닌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자기 친구가 그냥 거기 주인이 아니라 그냥 전세 살고 있기 때문에 기강남에 사는 내가 더 부자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되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별히 그런 게 비교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서로 막 울고 웃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그 상대소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또 다른 예로 뭐 의대에 가면 다 부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초등생들도 뭐 의대반이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황당한 얘기들도 신문에 버젓이 나고 있고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어떤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제한돼 있고 의사도 어쨌든 숫자가 뭐 요즘 뭐 정원 늘린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숫자가 제한돼 있고 그거 못해가지고 다 난리인데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들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 심리적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이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옆길로 약간 말씀이 샜습니다만은 이런 그 두 가지 정도의 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0년도인 스탈린과 그 동료들이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비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코리아 여기 있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나라들을 각각 그 장기 자료를 가지고서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캔트리 레더를 통해 가지고 그 연평균 그 레더 값이 그 계단에서 그 행복을 말해주는 점수 값이 얼마나 변했는가 연평균 변한 그 크기를 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을 찍었더니 각각의 나라들이 장기 자료에서 이렇게 찍히는데 이것을 대표할 만한 어떤 추세가 이런 선으로 대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회기식 또는 회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0.003입니다. 근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별로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 있고 낮은 나라 있지만은 이게 별로 어떤 추세적인 어떤 이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행복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과 행복이 아무런 그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계열 결과, 장기 시계열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복잡한데요. 여기도 보면은 코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이 직선식은요. 이게 로그 값을 썼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소득이 늘면서 행복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삶의 만족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6년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경향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선이 바로 회계식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각 나라에서 한국도 보면은 여기 또 이런 사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소득이 높을 때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이 기울기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국내 자료를 가지고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두라스 같은 나라는 경사가 좀 급하잖아요. 이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파키스탄인가요? 여기는 좀 느슨하게 올라가죠.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편입니다. 여기는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점에서 본 횡단면 분석 결과고 소득과
행복의 비례적인 관계를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림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행복과 나이와의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U자형 행복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대별로 행복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미국 자료입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예요.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여성과 남성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 삶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여성의 행복도가 더 높아요. 근데 이 여기 골짜기 부분이죠. 최저 행복 요 때가 이제 50세에서 53세 여기 이제 요것도 그런데요. 요건 이제 남녀 합쳤을 때 얘기고 요건 남녀를 구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각각 그려지는데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행복도가 남성에 비해서 대체로 높다. 그런데 처음에는 골짜기 내려갈 때까지는 이게 중년이라고 이제 편하게 표현을 한다면 중년이 될 때까지는 이게 격차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격차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이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들의 통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라서 이제 이런 결과가 2010년대 정도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던 이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행복과 나이 사이의 그 U자형 관련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이 블렌치 플라워 앤 오스월드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굉장히 방대한 페이퍼인데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U자형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각각에 대해서도 또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40세 때 제일 상대적으로 불행한 시기인 거예요. 40세가 될 때까지 계속 행복도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되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행복도가 골짜기에 도달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늦게 행복도가 이제 골짜기에 도달을 하는 셈인데 나라마다 좀 상당한 격차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나라에서 U자형 행복 곡선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2008년도에 이분들이 발견한 획기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25개 국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성인이 될 무렵에 꽤 활기찬 생활을 시작하지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힘든 시절을 겪다가 이제 그 골짜기에 다가서게 되고 골짜기 지난 이후에는 노년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현명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사활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해지고 지금 장기 목표보다는 어떤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시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이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삶이 상당히 행복하다. 물론 여기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연세가 들면서 아주 고령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몸이 여러 가지로 쇠전해지면서 힘겨운 이제 분들이 늘어나죠. 당연히 이제 거기까지는 커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나이가.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어쨌든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주로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 또 소득과 나이 사이의 아니요, 나이와 행복 사이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20년, 21년 해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인데요. 토계청 연구로 알고 있는데 ONS가 토계청입니다, 영국에. 2017년도에 이런 정도의 U자형에 가까운 이런 곡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U자형이 없어졌더라.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거 왜 그러느냐 해가지고 노인보다는 중년이, 중년보다는 청년이 삶의 만족도에서 좀 더 열악해졌다. 왜 그러냐 해가지고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행복도에 미친 영향이 세대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UN에서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표를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내려갔어요. 네, 약간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있지만 중국, 일본, 미국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행복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낮아졌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위쪽 그룹들,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를 보면은 이게 선두 4개국은 순위는 좀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다 그냥 그 4등까지는 다 이제 이전과 이후에 다 똑같은 나라들이 4등까지 차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맺은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봤고 또 행복과 소득 간에는 이스터린 역설, 행복과 나이 간에는 U자형 행복 곡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맺은 말에서 제가 좀 잠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행복과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요. 제가 쓰진 않았으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 유형의 그 탁월성을 얘기했습니다. 외적인 탁월성, 육체 탁월성, 또 정신의 탁월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잡힌 어떤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그냥 편리한 말로 다시 표현하면 개인의 행복은 그 개인이 놓여 있는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마음가짐 이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아니지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좀 평이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라는 거죠. 소득을 위한 생산활동과 만족을 위한 소비활동이 모두 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생존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은 소비활동의 상당 부분이 그 자신의 주관적 마음가짐에 의해서 좌우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위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사실은 뭐 투자 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에요. 기업가의 어떤 미래에 대한 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케인스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성적인 또는 동물적인 충동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의 어떤 직관 같은 거 말이죠. 그거를 케인스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엄청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이
사실은 인간의 심리를 상당히 강조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 투자자의 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케인즈의 일관을 이론에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개인의 소비 활동 또 여기 쓰지는 않지만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결국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은 우리들의 객관적인 여건과 주관적 마음가짐이 상호작용하는 삶의 주된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행복에 엄청 중요한 행복도를 좌우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가가 약간 좀 경쟁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그냥 어쨌든 그냥 좀 원론적으로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제점이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신문을 보면은 요즘은 신문 기사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신문 기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좋은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어떤 거다, 또 뭐는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잘 못할 때 결국은 정부가 들어가서 규제를 통해서 그것을 보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크게 지난 한 150년 이렇게 보면요. 꼭 시장 시스템이 악화시킨 것만은 아니에요. 개선시킨 그런 기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요즘은 상당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을 조장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꼭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은 상당히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들어가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거든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장이 잘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들어가서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긴 한데 그러면 시장보다 정부가 항상 더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더 망쳐놓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니 뭐 정부 실패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경제 용어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것이고요.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때 우리 그것을 정부 실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또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입이 꼭 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국가 또는 정부가 이제 국가의 이름을 걸고서 하기 때문에 종종 국가하고 정부는 서로 혼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흔히 개입하듯이 국민 행복을 위해서도 국가가 개입해야 될까? 또 개입한다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이거 참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유해 보는 거는 의외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지의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내용이에요. 예컨대 이제 국민 행복이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나오는 개념이고 계몽 시대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재발견을 하고 중시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근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행복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탄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서 그런 식으로 지표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근데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국가 기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지의 관점이고요.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불행해질까 봐 부부가 이혼을 못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걸 법률로 자녀들을 생각해서 모든 부모는 이혼 금지라고 하는 입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 참 좋은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앙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모든 국민은 1인 1종교 이걸 법률에다 박아서 강제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아,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열심히 나가시는 신자분들께서도 이건 자발적인 거지 왜 그런 걸 법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강요된 행복보다 강제적인 행복보다는 자유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왜 내 행복까지 보장을 안 해주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설득력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8시까지 안 하고 좀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재미없는 말씀을 너무 길게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 5, 6분 정도 남았죠. 45분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 강의를 45분까지 끝내고 나머지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5분 동안 질문하시면 되고요. 빨리 안 끝나도 되시면은 뭐 6시까지 다 채우셔도 저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남짓한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남명 조식 선생 덕분에 사실은 그 조식 선생의 행복을 생각하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나의 행복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강의에 임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남명 조직 선생은 위대한 분이고 나는 그냥 소시민인데 그건 뭐 그렇게 남명 조직 선생의 행복을 나의 행복하고 같은 레벨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위인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위인의 어떤 정신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것 자체만으로요. 그죠? 그래서 위인이 따로 있고 소시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조식 선생 같은 위인의 행복은 보통 사람의 행복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또 누가 압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공부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문득 알게 된 터키 시인의 나찜 히크멧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60년 전에. 네, 근데 신과의 대화라는 이게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요. 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모은 돈을 다 잃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아등바등 살다가 마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처럼 죽게 되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죽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데 죽음이 닥친 것도 모르고 그냥 어둥바둥 살다가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책 없이.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건 준비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플래닝은커녕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깨우쳐 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죽음을 내가 맞이할 때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살아있는 동안에 해본다면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되어지는 쪽이 아닐까?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감동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처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 시를 제가 음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아시는 나다니엘 호손인데요. 이분이 1850년에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바위의 얼굴, 저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국어 어느 챕터에 이 얘기가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또 혹시 그런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인공이 얼리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 마을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사람의 얼굴을 한 그 돌이 있는데 그 바위를 보면서 이 어니스트가 그 이제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얘기 듣기로는 이 마을에 출신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저 얼굴을 한 아주 훌륭한 분이 나올 거다. 이 마을에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단다. 라고 해서 저분이 누구실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평생을 산 주인공이 이제 어니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농부가 돼서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큰바위 얼굴을 꼭 내가 만나볼 수 있다면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니스트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분이 자신의 그 맑은 생각을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걸 뭐 우리가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설교라고 한다면 그런 대화 내지는 마을 분들과의 설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분으로 자리매김이 돼요. 그 마을에서. 그러면서 이 마을에 큰바의 얼굴의 후보로서 게더골드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지요. 근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얼굴인 거예요.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분이 올드 블라드 앤 썬더예요. 그냥 제가 천연루인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에너지와의 의지는 넘치지만 지혜로움과 자애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죠.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마다 열광을 해요. 근데 다들 어니스트처럼 실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엔 정치인이 나와요. 올드스토니 피츠라는 분인데 비집고 들어갈 틈 없는 난공불락의 바위 얼굴을 한 거예요. 바위 얼굴 맞긴 맞는데 난공불락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의 말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숭고함, 장엄함,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담긴 위대한 표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발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인이 나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이 시인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시인입니다. 근데 이 시인 자신이 어니스트하고 만났을 때 자신은 그 이상에 대한 자신이 노래하는 이상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어니스트가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니스트가 평소와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인이 그 군중 속에 끼어 있다가 보니까 어니스트가 이제 보니까 그 큰바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외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해석을 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설에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말이죠. 이거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어니스트야말로 큰바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쳐다봤고 시인의 깊은 통찰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이 실현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니스트는 하던 설교를 다 마치고는 시인의 팔을 이끌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훌륭한 어떤 이가 큰바의 얼굴을 하고 머지않아 나타나기를 여전히 소망하면서 말이지요. 이거는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어니스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큰바의 얼굴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센텐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결국은 삶은 개인의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어떤 지향성을 갖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한 지향성은 어떤 것이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갈망하고 그쪽으로 다가서려는 마음이지 실현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을 때 나는 이미 행복한 거다. 실은 그런 메시지를 저는 나타니엘 호소의 이 마지막 센텐스에서 읽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작품을 이 마지막을 정말 감명 깊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게 큰바의 얼굴이에요. 이게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프랭코니아라고 하는 작은 타운이 있는데 이 타운에 산이 있어요. 캐논 마운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런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1805년도에 발견된 자연 화강 암석입니다. 이게 인공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1920년대에 이미 여기가 막 금이 가고 그래서 보강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 3일 그때 뭐 봄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봄이라서 아무래도 뭐가 녹고 뭐 이러면서 틈새가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여기 이만큼의 부분이 소실됐어요. 거의 다 떨어져 내린 거죠. 그래서 2003년 5월 3일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에 떨어져 내린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이게 자연현상이었는데 역시 자연현상대로 그냥 떨어져 내린 것이고요. 그 이상 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위에. 그래서 지금은 가서 확인할 수 없고 저도 제가 이 소설을 진작에 읽고 그랬으면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어쩌면 찾아가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애석하게도 그 다음에 알게 돼가지고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가서 안 되는데요. 이거 돈나무죠. 예.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웃음이 나고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을 때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굉장히 천박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느낄 때 척박성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안 배우고 간에 사람들은 기본 성향이 뭔가 좀 잘 나가게 되고 천박해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의 품성인 것이지요. 그다음 그럼 가난할수록 그럼 여기서 천박할 위험이 적어지니까 좋은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부차해지기 쉽거든요. 부차한 거 이것도 상당히 이거 곤란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쭈삣거리고 뭔가 제약을 받고 이거 돈의 노예인 거죠. 돈이 많아도 천박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돈이 없어도 부차하지 않으면 자유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럼 누가 천박성을 판단하고 누가 부차함을 판단할 것인가? 이거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 여기서부터는 천박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부차한 거야. 이런 기준이 객관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본인 뭡니까? 어떤 개인이 천박한지 여부는 그냥 남들이 판단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차한지 여부는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구차한지 여부는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는요. 옛날에 제가 읽은 어떤 스토리 중에 철학자 디오게네스인가요? 그 디오게네스가 술통 속에 앉아가지고서 햇볕 쬐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철학자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좀 비키세요. 햇빛 쬐고 있는데 왜 방해하세요? 이거는 구차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구차한 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구차성을 안 느끼면 돈이 암만 없어도 그거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게 됐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제 생각이고요. 저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한 바로는 가장 좋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닐까?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흥미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정오표가 있는데 제가 논문 자료 집에 뭐 조금 타이포 에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 좀 고쳐서 지금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졸고 계신 분들도 사실 한두 분 계셨던 것 같은데